페이지 폈죠? 59페이지. 그 다음에 손에 샤프를 들고 어디를 빗금 긋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이라든가 해석 속의 시어 또는 그 작품 속의 시어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관계인지, 무엇과 무엇, 어떤 시어는 어떤 관계인지를 잘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사라는 것은 시조의 연장체고 형식은 운문인데 산문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름 약간의 스토리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조면 스토리를 묻지 않죠. 짧으니까. 그 소설은 당연히 스토리를 묻겠죠. 서사니까. 근데 가사를 어떻게든 정의하냐면 형식은 운문이지만 내용은 산문적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산문적인 느낌의 운문. 이게 바로 가사의 또 다른 정의인데, 그래서 내용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본문에 있는 것만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자, 샤프를 들고 끊어가면서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자인 내가 얼마만큼 사는 것이 어떤 나의 생명의 운수가 다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나는 또 거기에서 언제까지 살까? 이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자기에게 닥친 운명이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궁금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타까움이죠. 어이할고는 당연히 서리법이고요. 서리법이 없는 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인생이란 것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이며 그 일반적인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은 언제까지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유가 쭉 나올 텐데요. 일단은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선생님 잠깐 봐봐. 여기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할게요. 정철의 관동별곡을 배웠다면 그 부분이 기억날 거야. 정철의 관동별곡은 그 분량이 엄청 길어서 일출도 보기도 하고요. 그 작품 안에 월출도 보기도 해요. 근데 월출 보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일출과 월출은 다 모두 정철이 금강산을 넘어가서 동해에 내려와서 일출, 월출을 다 보는데, 월출 보는 부분이 뒷부분이죠. 근데 처음에 달을 보려고 했는데 달을 한 번에 못 봐요. 구름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달을 다시 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옥계를 다시 쓸고 이렇게 나와요. 주렴을 고쳐 걷고, 봐봐, 여긴 주렴을 손수 걷었죠. 근데 정철은 주렴을 고쳐 걷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옥계에 내려가, 거기 정철에서는 옥계를 쓴다는 거야. 이거 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 이 부분은 정철의 관동별곡의 유사한 부분이든 이 조우인 자도사 이 부분이든 간에 뭔가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얘들아, 뭐 너희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각자 너희들 사는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있어. 카톡, 전화, 문자가 잘 안 돼.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계단을 다시 쓰는 거야. 쓴다고 오겠니? 아니죠.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 밑을 보면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데 바라보니 그랬지.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데를 바라보니. 그러면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간다는 것은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화자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난 거죠. 다음에요.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이런 얘기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자도사를 깊게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히 할 거고, 이거 끝나고 다른 작품도 계속 꼼꼼히 다 따지고 시험 범위하고 관련한 건 다 털어버릴 건데요. 자, 이런 거 궁금하지 않니? 세 번째 줄에 보면 구름 있잖아. 구름, 오색 구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구름창의 구름. 이 구름과 이 구름은 같으냐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물로서 같겠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임계신대를 바라보니까 안개문과 구름창이 천리말리 가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안개문과 구름창은 뭐예요? 장애물, 방해물이 되겠죠. 그치? 근데 위에 줄에 오색구름이라는 것은 장애물 갖다가 오색구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오색구름의 구름, 그 다음에 구름창의 구름, 얘네들에 대한 차이를 한번 내봐라 라고 한다면, 오색구름 깊은 곳이니까 이건 구중궁궐을 얘기하는 거야. 깊고 깊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멀리 계신다라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구름은요, 멀리 있지 않든 간에 화자가 님을 바라보고자 하나 이 구름이 원인이 되어서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오색구름은 장애물로서의 의미는 없고요. 밑에 있는 구름은 장애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개, 구름 이거는 장애물 단골 메뉴예요. 장애물 단골 메뉴.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연물 구름의 의미가 보기 박스에 주어져서 그 의미와 상통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유치하지만 구름과 관련한 문학작품 5개를 쫙 깔아놓고 이 구름과 유사한 것 또는 유사하지 않은 다른 하나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름의 의미를 알고 접근해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못 보고 있다라는 건데, 천리말리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다. 천리말리도 얘기할게요. 자, 봐라. 천리, 말리 이렇게 돼 있지. 십리에 4km니까 백리에 40km고 천리면 400km다.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요 모두 심리적 거리인데,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 건데, 자 봐라. 여기서부터 몇 킬로, 여기서부터 몇 마일, 여기서부터 무슨 몇 미터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자로 잴 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적 거리, 실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잖아요. 근데 심리적 거리라는 의미도 잘 알아야 돼. 심리적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거리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랑은 좀 다르게 마음은 아닌데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멀게 느껴지는 것을 거리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설명 좀만 더 들어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이거는 심리적 거리를 자기 위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요한 저 새끼 싫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심리적 거리를 두는 주체가 화자 자신이잖아. 근데 얘는 나의 주체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닌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꾸 멀어지게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능동적이고요. 얘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번으로 해석해야 되니 2번으로 해석해야 되니? 2번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해됐죠, 그치? 만약에 우리 시험 범위 중에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것도 시험 아닌가?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 건가? 여기 있으니까. 맞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잖아요. 거기에서 화자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들은 1번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해. 근데 얘는 심리적 거리를 느끼는 거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밑줄 친 어떠한 요인에 의해라고 했을 때 이 요인을 짚어라라고 한다면 뭘 짚으면 되겠어? 안개문과 구름창이겠죠.
괜찮아? 그래서 천리말리 가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지 외로운 청란으로 광한궁 날아올라 이렇게 돼 있죠.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지 외로운 청란으로 광한궁 날아오라. 날아올라. 잠깐 지우고 또 설명할게. 대충 내용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 한번 뒤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자, 여기서 광한궁에 대한 얘기야. 칠판 잠깐 보시면 이쪽에 세 개가 있어요. 이쪽에 세 개. 여기를 어떤 세계라고 하냐면 천상계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세계. 천상계. 그럼 얘는 뭐예요? 지상계죠, 그렇지? 지상계죠. 그리고 이 천상계에선 누가 사냐면 당연히 가장 대빵인 옥황상제가 살죠. 그래서 소설을 보면 옥황상제, 상제, 옥황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데 옥황상제는 신하를 크게 두 계열로 두고 있어요. 남자 신하를 신선이라고 두고요. 여자 신하를 선녀로 둬요. 그냥 하늘에 있다가 옥황상제가 아니라 옥황상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계관이냐면 도교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옥황상제가 사는 이 궁궐을 뭐라고 하냐면 광한궁이라고 해요. 광한궁은 이 옥황상제가 신선과 선녀와 선녀들과 더불어 사는 곳이 광한궁이에요. 광한궁. 궁에 있는 누각이 광할루죠. 그리고 광한궁이 있는 옥황상제 나라의 수도, 캐피탈, 거기 뭐라 그래요? 백옥경이라고 해요. 서울경자를 써서. 백옥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궁전은 광한궁이고 광한궁의 한쪽에 있는 그 옥황상제가 신하들과 더불어 노는 곳이 바로 미안하다. 그 백옥루인데 백옥경에 있는 광한궁의 백옥루 이런 데서 옥황상제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세계는 실존하는 세계가 아니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하가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밑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철이 썼던 세계관과 비슷하죠. 정철도 자기 자신이 신선이라고 여기거든. 내내 자기가 신선이라고 여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니? 적강이죠. 적강과 관련한 이야기의 소스를 적강 모티프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적강 모티프. 자, 그러면 지금 그래도 님을 그리워하다 보니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좀 도와서 외로운 청란으로 광한궁에 날아올라. 그래서 적강했던, 내려왔던 화자가 이렇게 날아 올라갔다는 거지. 여기서 잠깐 또 멈춰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한마디 하면, 이렇게 적강 모티프가 있는 가사나 적강 모티프가 있는 고전소설은요, 문제를 가장 복잡하게 낼 경우에는 이 부분을 라지 A라고 설정하고 이 부분을 라지 B라고 설정해서 표를 만들어요. 우리가 기출문제집 보면 이런 게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관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는 건데, 여기 천상계와 지상계인데 지상계를 내려왔다는 것은 일단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게 없으나 내려온 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외로운 청란으로. 외로운 자체가 뭐예요? 화자의 정서가 작품 표면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죠.
외로운 걸 외롭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외로운 청난으로. 그럼 청난이란 단어도 설명해 줄게요. 청난은요, 그냥 난세예요, 난세. 자, 난세인데 뭐 푸른 난세가 난세겠죠. 난세가 뭐냐면 항상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고 있는 새여야 돼요. 원앙새는 아닌데 원앙새처럼 수컷과 암컷이 한 쌍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외로운 청난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청난이란 외로운이라는 시어를 통해서도 화자는 지금 버림받았거나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난이라는 시어 자체도 원래는 같이 있어야 할 누군가와 헤어져 있고 이별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로운 청난으로 광한궁으로 휘 하고 날아올라서 듣고서 못 뵀던 님 첫낯에 잠깐 뵈니.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님인데 사실은 본 적도 없는 님이었던 거야. 그냥 향리에 짜져 있었던 그런 건데 마냥 그리워했고 추종하고 따르고자 했던 님인데 어떻게 하늘이 도왔는지 외로운 청난으로 광한궁에 날아올라 듣기는 들었으되 뵙지 못했던 님을 첫 얼굴에 잠깐 뵈니 내 임이 이뿐이라. 나의 only you. 오로지 나의 당신은 이분밖에 없다. 만나서 반가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는가? 가늠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하니 3,000명의 미인들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에 고운 여인 좌우에 버렸는데. 자, 여기서 미인이란 말이 문제도 나오지만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원래 미인이라는 말은 원래 왕을 뜻해요. 왕. 그래서 많은 가사들 보면 피미일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미인곡, 임금을 생각하는 생각사자, 사미인곡,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그것에 따른 속편은 속미인곡. 이건데 미인이 3,000명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미인들은 그냥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 그리고 칠판을 잠깐 보시면 이걸 또 한번 설명해야죠. 얘들아, 이건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봤자 구름밖에 없고 그냥 공기인 건데 이렇게 도교적 사상으로 설정을 한 거지. 그리고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건데 그만큼 당시의 신하들은 궁궐에 가기가 되게 어려웠었다는 얘기야. 여기는 실제로 조선의 조정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경기도 파주 뭐 이런 거, 경상도 어디, 전라도 뭐 어디 해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3,000명의 미인들 신하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임을 모시고 궁궐에 고운 여인이 좌우에 쫙 버려졌는데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가 자랑하며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죠. 다른 신하들에 비해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수줍은 빛바랜 화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수줍은 빛바랜 화장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화자가 여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남자는 화장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화장하긴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옛날에는 여자만 화장했으니까요.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아마 내가 화자가 궁궐에 처음 가서 그런지 어리버리했던 거죠. 뭔가 내가 좀 뻘쭘하기도 하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고 자신도 없고 이런 거예요. 자신감이 훅 떨어진 거죠.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옥경, 백옥경이잖아요. 옥경을 떠나서 이 하계, 지상계로 내려오니까 인생 방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박명의 박이 얇을 박자예요. 우리가 얇다박, 그러니까 우리 박피 하잖아요. 겉표면이 좋지 않은 피부를 박피 제거 이런 거 하잖아요. 피는 되게 얇은 거예요. 얇은 피부 제거 수술이 박피 제거 수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목숨명이니까 목숨이 얇다라는 거죠. 목숨이 얇다라는 것은 운명이 기구하다라는 뜻이고 불행한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박명이 이렇게 생긴 거냐, 자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서리법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고 이 자도사를 가지고 근사하게 문제를 낼라 치면 저는 이 자도사라는 가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로 설정해서 처음 님을 만나기 전의 기간, 텀, 님을 만났던 텀, 그 다음에 얼마가 시간이 흐른 거야.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았죠, 그치? 그럼 10년의 텀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이제 짝사랑하는 거죠. 당신은 나만의 임인데 당신은 나를 왜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죠. 날 어찌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안에 나 불쌍하지 않아? 뭐 이런 거지. 아, 난 이렇게 당신을 추종하고 그리워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를 왜 버리는 거야? 나 불쌍하지 않아? 라고 해서 원망의 태도가 있다라고 선택지에서 묻는다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의 태도가 맞다라는 근거는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그 안이 불쌍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원망의 어조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짜잔, 2차로 올라갑니다.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리 약수의 청조사 건너오니. 얘들아, 선생님 봐봐, 정리해보자. 첫 번째 텀은 뭐였어요? 님을 만나기 전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기 전 상황. 두 번째는 만났죠. 만났지? 세 번째는 만나서 다시 내려왔죠. 다시 적강했죠. 그치? 그리고 적강한 이후에 기다림이 10년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괴롭게 여기고 원망하다가 다시 2차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1차 만남과 2차 만남을 끊어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봐라. 2차 만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리 약수의 청조사 건너오니. 삼천리 약수라는 말 있죠. 약수도 설명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약수는 고유명사인데요. 이게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약수는 뭐냐면 강 이름인데, 리버, 강 이름인데, 이거는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밑으로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서 화자가 여기 있고 그리운 대상이 여기 있어도 건너서 만날 수가 없어. 약수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장애물 중에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고전시가에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다 빠져 죽고 배도 띄울 수 없죠. 가라앉으니까. 심지어 약수 위를 날아가는 새들도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약수는 아예 건널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가 건너왔답니다.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어 중에 청조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조라는 것은 푸를 청자에다가 새조거든요. 그럼 푸른 새잖아. 푸른 새라고 하기보다는 파랑새라고 하면 이름이 더 예쁘겠지, 그치? 고전 작품에서 소설이든 산문이든 운문이든 간에 청조 또는 이 청조 또는 파랑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100% 어떻게 해석하냐면
100%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가운 소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청조사니깐, 여기서 뭐예요? 청조사니깐 사신의 사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쟤 다시 한번 올라와 보라 그래 궁궐로 이렇게 시킨 심부름꾼이었던 거죠. 이 파랑새가. 파랑새가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냐면 이 운문에서 나오지만 산문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수업할 게 있는데 장화홍련 같은 경우, 장화와 홍련이라는 고전소설 알지? 거기에서 장화가 언니고 홍련이가 동생인데 동생도 모르게 계모에 의해 언니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홍련은 언니의 생사도 모르고 어딘지 몰라. 홍련은 항상 창밖을 보면서 언니의 청조는 언제 오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니의 청조, 언니의 반가운 소식, 그걸 기다린다고. 그럼 청조를 뭘로 보면 된다고? 항상 반가운 소식을 하고. 이건 100%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꼭 알아두시고 수능 때도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자, 요 세 줄을 보면 반가운 나머지 임에게 잘 보이기 위한 꽃단장을 소홀히 한 거야. 만약에 이런 거지. 수환이가, 나 거꾸로 얘기 되겠다. 선생님은 수환이를 많이 그리워해. 근데 수환이는 나를 거들떠 보질 않아.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썩어 있다가 수환이한테 메시지가 온 거야. 한번 만날까? 한번 궁궐로 올라올래? 내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조금 진정하고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미용실도 좀 갔다 오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고 가야 잘 보여야 하는데 그보다도 그 준비를 차릴 겨를도 없이 반가운 마음에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이렇게 대충 그냥 집어 꽂고 내내 울었잖아요. 그럼 눈물 자국이 생길 거 아니야. 세수라도 해야 되는데 그 눈물 자국에 분도 안 바르고 이렇게 그냥 눈물 자국 흘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예상 문제 하나 해줄까요? 예상 문제 하나 저기 할게요.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에서 사설시조 중에 주출이 3대 그거 알아요? 님이 오마학원을 알죠? 그래서 문지방에서 이렇게 가액해서 이렇게 해서 바라봐서 산에 갔더니 검검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정인말을 하려고 하고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무 껍질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어때? 너무 반가운 나머지 허위허위라는 말을 거기서 쓴단 말이야. 천방, 지방, 천방 이런 얘기하죠. 허위허위라는 음성상징어는 반가운 마음에 다급한 화자의 행위를 표시한 거고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했으니까 사실감이라든가 생동감이라든가 현장감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됐겠지, 그치? 그 다음에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이거는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심술궂은 시샘의 주체는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이죠. 내가 갔더니 기존에 있던 수천 명의 3천 명의 미인들과 그러니까 선녀와 신하들이 이런 거예요. 저 뭐야? 저 새끼 뭐야? 뭐 이런 거겠지. 예상 문제 하나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하면 꼭 메모하세요.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이것과 관련한 예상 문제도 하나 얘기할게요. 알록달록 무늬 짜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드는 것처럼 만들듯이 옥돌 위에 휘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 이 허물은 화자의 허물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예상 문제는 알록달록 무늬 짜서를 긍정적인 시어나 식부로
해석해서 문제를 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여기서의 알록달록은요, 예쁘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것 오사리 잡탕 다 갖다 끼워놔서 나의 어떤 그 그릇된 점, 하지도 않은 어떤 억울한 점들을 마구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알록달록 무늬 짜서는 예쁘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함하는 부정적인 것들이다랑 또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빈단 만들듯이라고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죠. 나의 모함,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함을 이렇게 표현했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 표현이죠. 그리고 옥돌 위, 옥돌은 당연히 옥황상제가 있는 곳에 옥돌 위에 쉬파리가 바로 3,000명의 미인들이죠. 그럼 아까 쭉 위에 올라가면 3,000명의 미인들, 궁궐의 고운 여인, 얘네들은 옥황상제의 신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임금의 신하들이죠. 얘네가 내가 두 번째 올라가니까 자기 자신을 시샘하는 주체로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이 온갖 허물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거지. 잘 듣고 있니 얘들아?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나 잘못 안 했는데 자꾸 나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거 보면 난 진짜 억울하나? 하나 믿을 구석이 어디냐면 하늘에 해예요. 해. 하늘에 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님은 생각할 거다라는 화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믿을 구석이죠. 여기서의 해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만한 대상이죠. 진짜 안 했다니까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저 하늘의 해가 다 알고 있어. 그 해에 대해서 님이 생각하실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네, 해가 그래 임도 돼요. 자, 칠판 이거 지워도 되죠? 해, 달, 그러니까 일, 월. 얘네들은 고전시가에서 항상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냥 자연물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의 대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신. 여기에서 이 의미가 돼요. 이 의미고요.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라는 문장 그 자체로 보면 임과 해는 분리가 되는 거야. 자, 화자가 이렇게 있어요. 칠판 잠깐 봐봐. 요한이가 중요한 질문인데 화자 임 나쁜 애들, 삼천 궁녀들,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알록달록 비단의 무늬를 짜는 것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나쁜 짓들을 만들어냈어. 그럼 나는 억울하겠죠, 그렇지? 억울하겠지? 그래도 믿을 구석은 얘가 있으니까 이미 얘가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 주체로 본다면 이미 얘를 본다면 나의 결백을 알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해와 임금은 분리해야 되는 거야. 문장으로 보자면. 근데 님 자체가 이렇게 해석해서 해이기 때문에 님만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야. 알 거라는 거야, 나의 결백을. 한 번만 더 반복해 줄게. 하늘에 해가 있으니 이미 짐작 안 하실까를 문장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쪼개놔야 된다고요. 해가 있으니까 이미 저 해를 보고 그래 저 녀석은 잘못한 게 없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해를 임과 동격으로 본다면 임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석 이제 답이 됐니?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 임과 해를 분리할 수도 있고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분리한다면 임의 해를 보고 나를 믿어줄 것이다고, 하나로 본다면
임 자체가 해니까 임은 그렇게 믿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100년 인생의 인해임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참말씀 믿었더니 100년 인생에 내가 님을 만나서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참말씀 믿었더니 자, 이거는 진짜 화자의 뇌피셜이에요. 실제로 그냥 임금에게 있어서 이 화자는 그냥 쟤 써먹을까 말까 하는 그냥 그런 그 신하 양반일 뿐인데 여기서부터 지가 설정하는 거예요. 언제 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 그건 실질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설정한 거예요. 이게.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에 버려두고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으로 자식이 자신을 세팅한 거다. 사랑이 실직난 건가? 아니면 내가 복이 없는 탓이런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중약 이후부터 쭉 보면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진다는 것은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에 피었으며 여기서 고전 작품에서 국화의 일반적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국화는 가을에 피잖아요. 서리가 내릴 때쯤 핀다는 거죠. 저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굴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를 벼틀 쬐들 열을 추위 어찌할까.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의 국화는 화자 자기 자신으로 봐도 돼요. 시련 그러면 삭풍의 풍상 또는 삭풍 잠깐 보실까요? 바람풍과 서리상, 풍상은 가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 국화이지요. 그리고 삭풍이란 말이 나오죠. 삭풍 겨울이에요. 국화도 이 겨울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야? 여기에서 몹시 분이 하루 벼틀 쬐들 그 잠깐의 햇빛인데 열을 추위 어떻게 하냐?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알아? 점점점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 상황을 계절의 흐름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요. 계절의 흐름 있죠. 가을에서 겨울로 왔잖아. 그리고 국화는 시련 속에서도 피어내는 건데 점점점 더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자, 은침을 빼어내어 오색실 꿰어놓고 이거 우리 아까 저기 주렴을 고티어갖고 옥계를 내려오니 이런 부분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가져온 거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은침, 바늘을 빼내어서 오색실을 꿰어놓고 바늘 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꽂아놨다는 얘기인데 바느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철의 3인곡에서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임을 위해 뭘 하고자 하겠지만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천문 구중은 그냥 궁궐이에요. 궁궐로 가는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님을 향한 나의 이런 소소한 마음들을 이미 살펴볼 수나 있을까?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을 거고 그 다음에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이거 왜 집집마다 이거는 세시풍속이 살짝 삽입된 거죠. 동짓날이 언제야? 12월 22일인가 그럴걸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여기에 집집마다 문을 열어줘요. 왜? 팥죽 나눠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문을 열어놓는다고요. 대문을. 이렇게 설정해야 남들은 다 문 열어도
자기 자신은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고, 그러니까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우리나 피었느냐.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둡구나. 여기까지는 해석이 어렵지 않고요. 자,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돈이라도 많다면 글 잘 쓰는 사람을 좀 돈 주고 섭외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보겠지만, 백일이 무정하니, 이것도 예상 문제, 이 의미 한번 파악해보라고 문제 낼 수도 있어요.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어차피 주석에 나와 있어서 상관없는데,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이건 무슨 뜻이야? 뒤집힌 물동이 안에는 해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거의 자포자기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임과 다시 재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우리는 선생님도 고향도 서울이고 그렇게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어서, 하지만 선생님이 서울에 살 때 옛날에 장독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순번을 정해서 항상 아침, 낮 시간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항상 장독 뚜껑을 열어놔. 그래야지 장이 맛있게 익거든요. 그러면 근데 해가 질 때쯤 되면 뚜껑을 반드시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약간 습해지잖아. 뭔가 서리가 내리건 습해지잖아. 거기에 그 습함이 들어가면 이제 썩는 거야. 곰팡이가 쓸고. 그거 못 먹어요, 그거는. 동이는 항상 이 안에 간장이 있든 고추장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동이가 뒤집혔다고요. 180도 뒤집힌 거죠. 뒤집혔다는 것은 막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해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좌절절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을,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책도 합니다. 언어에 공교 없고, 공교는 솜씨이죠. 솜씨. 말 솜씨도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려?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묻겠냐? 이거는 운명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모두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었다. 창에 비친 매와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 검은고 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얘들아, 아쟁이나 검은고 등은 악기잖아. 이 악기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위로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마저도 줄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철의 많은 작품들처럼 이 작품도 일단은 칠판 보면 천상계와 지상계를 설정했고 옥황상제와 신선과 선녀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서 얘는 도교적 세계관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에서의 충성심으로 보자면 유교적 세계관도 있죠. 당연히. 그치? 근데 6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돼요. 자기는 소쩍새죠. 죽어서 뭐가 된다라는 윤회 사상도 있기 때문에 얘는 유교적 세계관, 도교적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우러내어 오경이 뭐예요? 새벽 3시에서 5시에 잔월을 섞어 임해잠을 깨우리라. 죽어서라도 하소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죽어서 하소연해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본문 설명 여기까지 할 거고, 좀 전에 선생님한테 드렸던 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변형 문제예요. 관련해서 후딱 풀어보고
해설지가 답이 있으니까 후딱 맞춰놓고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갑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하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두사였습니다.